예, 어제 야간 전투를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오늘 아침 식당으로 다 귀환하신. 근데 문체고 어디 갔어 어제 밤에?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우리 저 대표님께서야 그냥 주무시게 우리가 다 양해를 했습니다마는. 근데 어제 아마 원내 의원님들 귀가 좀 간지럽지 않았어요? 예? 엄청 씹었는데. 예, 그 어제 결론이 그 야간 전투조 한 35명쯤 있었어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국민의당은 원내보다 원외가 낫다. 원외보다 원내가 못하다. 이것이 어제 결론이었습니다. 맞죠? 근데 어제 그 야간 전투가 아주 성공적으로 1시 반까지 이렇게 진행된 거는 아주 지휘관이 훌륭했어요. 지휘관. 지휘관이 어디 가셨지? 이승호 장군이 아주 훌륭하게 지도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사령관 이승호 장군한테 박수 크게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어제 일사불란하게 지휘를 해가지고 한 사람의 낙오병도 없이 특히 어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이 부산조예요. 부산조. 부산은 5분이 오셨는데 5명 전원 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부산팀한테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역시 여성들이 의리가 있더만요. 밤 12시에 또 합류한 분들도 있어요. 우리 김필예, 김기옥, 안기옥, 또 저 김영견 위원장, 또 누구 길종성, 이분들한테도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십시오. 예. 그리고 그 야간 전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막 12시에 밖에 나가서 이게 맥주도 사오고 소주도 사오고 한 우리 실무자들, 우리 이제 한현환 국장 어디 있어요? 자, 박수 크게 한번 보내주세요. 예. 지난번에 저 박지원계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뭐 저 진급에서 탈락해서 뭐 그랬는데 어제부로 해서 다시 진급이 됐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예? 예, 어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단합의 시간을 가졌는데 어제 초반에는 완전히 이제 안철수가 기세를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막 뭐 애국가도 부르고 그래서 야 이거 우리 당은 완전히 안철수계가 100%구나 이렇게 됐는데 이 양반이 방심하고 일찍 갔어요. 하고는 후반에 완전히 손학규로 이게 역전이 완전히 뭐 손학규. 그래서 어제 저녁부로 신학규계가 결성됐습니다. 신학규계가. 우리 심용현 위원님 안철수계 맞죠? 그 특별 보고를 해야 할 것 같아. 이게 그냥 보통 사태가 아닙니다. 어제 경기도는 우리 손학규 후보가 강세 원래 도지사도 뭐 2번이나 했고, 근데 어제 서울이 다 넘어간 것 같아. 서울이. 그래서 전 당은 경쟁이 있어야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 시선이 저쪽 당에 다 가 있는데 시선만 이쪽으로 빼들어 오면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희망을 어제 밤새 우리가 그냥 야간 전투 술만 마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당을 건설할 것인가. 근데 결론은 국민의당에는 200명의 야전 사령관이 있습니다. 원외에. 근데 이 사단장 숫자는 똑같아요. 어제 결론이 어느 당이나 다 사단장 숫자는 똑같아요. 이제 원외에 있는 우리 사단장들의 사기만 충천하게 만들면 우리 지지도가 올라가고 집권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인데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 사기 충천은 맨입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푼데서도 전쟁하는데 보급과 병참이 없으면 전쟁을 못 해요. 부산서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막 여기 왔는데 차비도 안 줘 여기서. 우리 박지원 대표님이 새겨드려야 되는데 이게 사단장들의 사기를 양양하는 게 당 대표의 제1 임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박지원 대표님 뭐 딴전 피시는데 어디 동의하십니까? 안 들었어요? 이게 우리 당의 문제야 이게.
우리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200명 이 원외위원장, 사단장들의 사기를 앙양해야 하는데 이거는 맨입으로 안 되고 뭔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결론이다 이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박지원 대표 이제 대답을 안 하네. 다음 선거 때 봅시다. 자, 제 주제가 국가 대개혁인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뭐 대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근데 이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중요한 자리에 우리 당의 원내대표가 안 왔어요. 안 왔어. 왜 안 왔냐? 지금 국회 그 홀 바닥에 깔개 깔고 앉아서 지금 농성 중이야. 농성 중. 이게 개혁의 현주소예요. 개혁이라는 것은 이제 뭘 바꾸자는 거잖아요. 바꾸자는 건데 바꾸는 게 좀 어렵죠. 정치를 금력과 권력의 배분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나누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잘못 나누게 되면 뭐 밀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촛불 혁명이 일어나기도 하고 근본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권력과 금력을 골고루 나눠야 되는데 이걸 이제 한쪽에 편중되게 하니까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불평등이 되는 거죠. 한국 사회가 지금 세계적인 불평등 국가가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IMF 전까지 1995년의 각종 지표를 보면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이 평등 국가군에 들어갑니다. 아주 모범적인 평등 국가예요. CEO 회사 사장의 월급도 일반 사원의 노동자의 20배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IMF 체제 딱 20년이잖아요. 1997년, 2017년. 20년 만에 한국이 세계 OECD 불평등 국가 3등에 올랐어요. 3등에. 근데 공교롭게 이 34개 국가 가운데 불평등 1, 2, 3, 4등이 네 나라가 멕시코, 칠레, 한국, 미국인데 전 네 나라가 다 대통령제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자, 이제 한쪽으로 권력과 금력을 치우치게 해서 그걸 가진 사람을 기득권자라고 그래요. 기득권자. 그렇지 않습니까? 재벌이 많이 가졌어. 이게 기득권이야. 그다음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검찰. 이거 기득권이야. 언론도 권력을 갖고 있어요. 무소불위에. 이것도 기득권이야. 관료도 주어진 거 이상 선출된 권력도 아닌데 어마무시한 이 관료국가가 돼버렸어요. 이 권력을. 치우치게 권력. 이게 기득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득권은 뭐예요? 지거니까 안 내놓으려고 그러지. 안 내놓으려고. 근데 이것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서 이게 골고루 권력을 나누고 금력을 나누는 것. 이것이 개혁인데 쉽겠어요? 쉽지 않죠. 이게 지난한 과제인데 자, 국민의당과 이 대개혁이 무슨 관계가 있냐? 바로 국민이 뭘 원합니까? 국민이 뭘 원합니까? 국민이 대개혁을 원합니다. 기득권의 타파를 원합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이 어느 쪽으로 서야 전망이 있습니까? 국민 쪽에서 우리 국민 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말로만 국민 편이 아니라 바로 기득권을 깨는 선봉에 설 때 진짜 국민 편이 된다 생각하는데 제 말씀 맞습니까? 근데 기득권 깨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재벌개혁. 자, 아까 김관영 수석이 상법 개정안, 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제 자, 대표 소송제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삼성전자 주가 1억 몇억 주 될 거 아니에요. 주주가 뭐 수백만 명 될 텐데 그 주주는 그냥 아무 권한 없잖아요. 그런데 가령 삼성전자 주주 100명이고 500명이고 모여가지고 문제에 대해서 소송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지영이 최순실한테 400억 지원했으면 그 손해에 끼쳤으니까 예를 들어서 네 사재에서 그 물어내란 말이야. 또 회사에 손해 끼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이 몇 명이 대표해서 소송할 수 있는 제도 지금도 3법에 있긴 한데 이것이 이 삼성전자 주식의 0.5%의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삼성전자는 0.5%면 그것도 몇 조입니다. 몇 조를 어떻게 모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형식은 그럴듯하게 해놓았는데 알맹이는 전부 기득권 보호장치예요. 법률도 기득권 보호장치요. 청와대는 뭐 기득권 몸통이지. 관료는 다 취직하고 또 삼성에 다 가야 되고 어디 김현장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또 기득권 보호장치예요. 언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불쌍한 건 누구예요? 국민만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고 그러면 다 이 권력과 금력을 공정하게 배분해 줄 줄로 기대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시녀더라 이 말이에요. 기득권의 보호막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은 내 삶을 개선하라. 아니 이대로 못 살겠다. 취직 안 되지, 장사 안 되지, 취직이래야 비정규직밖에 없지. 그래서 그 나온 것이 헬조선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헬한국도 아니고 헬조선, 지옥 같은 조선. 어떻게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뭔 말인가 그랬는데 딱 현실에 들어맞는 말이 돼버렸어요. 네? 흑수전이 개돼지냐는 이런 참담한 얘기들이 우리 현실을 반영하는. 근데 이게 지표로 딱 나와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 국민의 90%는요 지난 특히 이명박 박근혜 그 10년 전에 비해서요 10년 전만 소득이 감퇴했습니다. 10년 전보다 뒤로 후퇴했어요. 그런데 1% 또 넓혀서 10%는 최고의 황금기를 구가했어요. 자산 불평등 예로 들어볼까요? 대한민국의 땅과 아파트와 집과 공장과 부동자산 이게 8천조입니다. 국세청 통계로 8천조에서 8천조에 우리 국민의 100명이라면 10명이 67% 갖고 있어요. 3분의 2. 그런데 하층 50% 100명 중에 50명 5천만 국민 중에 2,500만 명이 얼마 갖고 있냐면 2% 갖고 있어요. 2%. 그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내수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산도 그렇지 소득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무원 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이 상록 교육원에 와서 이걸 이용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것도 개혁 대상이에요. 공무원 연금. 사실 박근혜 정권이 하려고 했을 때 야당도 반대했습니다만 사실 이건 밀어줬어야 돼요. 공무원 연금 개혁은. 말하자면 우리 국민이 공무원이나 교사나 지금 군인이나 연금 받는 분들하고 똑같이 온 국민이 그렇게 연금 수혜자가 된다면 얼마나 그 천국 같은 나라겠죠. 진짜 헤븐 코리아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갔어. 너무. 뭐 같냐? 공무원 봉급 체계가요. 처음에 들어와서 10년, 20년은 별 것이 없어요. 그런데 25년 넘어서 50대가 되면은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 수령액 마지막 그 수령액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중학교 교사의 평생 급여를 중학교 교사가 25살에 중학교 선생님으로 가가지고 62세 이제 퇴직하고 연금 받고 돌아가실 때까지 받은 액수를 보니까 삼성전자 임원으로 퇴직한 사람보다 간부로 퇴직한 사람보다 더 받아요. 삼성전자에서 퇴직한 사람은 평생 임금이 평생 자기가 받는 게 28억인가 되는데 중학교 선생님이 32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왜곡된 구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을 바로 잡으려면 가장 힘센 자부터 바로 잡아야 이 동의를 구할 수가 있어요. 힘센 자가 뭐냐?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센 자 대표적인 게 체벌과 검찰 아닙니까? 그래서 광장에서 가장 많이 외치는 게 체벌개혁하라 검찰개혁하라예요. 우리 김관영 수석 검찰개혁법안 이번에 통과됩니까? 올라갑니까? 그 변호사법 이런 거 말고 하여튼 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올라가지도 못해. 이 법안이 없어서 못 간 게 아니에요. 민주정부 때부터 우리가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어요. 이거 앞으로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힘센 자들을 어떻게 개혁해낼 것이냐. 이것이 국민적 과제고 국민의당 과제다. 정말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가 대개혁의 방안이 뭐냐? 있습니다. 뭐냐? 국가 대개혁위원회의 첫 번째 분과가 개헌 분과입니다. 근데 우리는 개헌 그러면 권력 구조만을 생각합니다만 제가
아마 11월 26일 우리 국민의당이 처음으로 저 청계광장에 두 번째로 그때 100만 처음 모였을 때 제가 뭐 이런 연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지금은 낡은 것과 작별할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향해서, 근데 새로운 것의 핵심은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거다. 국민에게 권력을 주는 건 뭐냐? 국회의원 10명만 법안을 내고 대통령만 법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법안 제출권, 국민 발안제, 이것이 개혁 중에 대개혁 중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왜냐면요, 법률 요건에 의해서 2만 명이든 5만 명이든 국민이 법안을 제출하게 하면 재벌개혁 이뤄낼 수 있습니다. 국민이 상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뭐 10명, 20명, 50명이 내는 게 아니라 상법 개정안 대표소송제나 집중투표제 그 서명을 받기로 말하면 2만 명만 서명하겠습니까? 20만, 100만, 500만 명이 서명한 재벌개혁 법안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어떤 정파와 어떤 국회의원이 이거에 반기를 들겠습니까? 다음에 날아갈 텐데. 그래서 결국 이 기득권 개혁은 국민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근데 이것을 전략적으로 우리는 개헌을 마치 무슨 대통령 권력을 어떻게 하고 뭐 내각제니 뭐 4년 중임제니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린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개혁의 핵심은 아까 기득권이 독점 과점하고 있는 권력을 나누는 것인데, 이 나누는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방으로 나눠야 돼. 지방 분권. 그리고 또 국민에게 권리를 주는 걸로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 권력의 분산인데, 오로지 우리는 중앙 분권에만 이 청와대 대통령 권력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사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지금 누가 김씨가 이씨가 박씨가 안씨가 문씨가 된다고 이 세상이 개혁된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국민의당이 정권을 잡아도 저는 기득권 개혁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선 역사를 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절호의 기회에 우리는 국가 대개혁의 하나로서 우리가 국민의당이 처음으로 개헌 초안을 지난주에 제출했어요. 물론 앞으로 뭐 더 논의한다는 그 개방형으로 돼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초안을 맨 먼저 확정했는데 거기에 중요하게 국민 발안제, 국민 소환제, 국민 투표의 확대 이것을 포함시켰어요. 포함시킨 건 좋으나 전략적으로 이것을 전면에 내세우는데 실패함으로써 어디 언론에 이게 한 줄도 안 나. 안 나니까 국민이 몰라서 우리라도 이렇게 좀 무장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이 포항에서 뭐 초대가 왔어. 초청장에서 국민의당의 국가 대개혁위원회가 있다는데 우리 포항에서 경상북도 지방분권 국민행동 뭐 결의대회인가 뭘 하는데 국가 대개혁을 위한 뭐 결의대회인데 당신네 당에 국가 대개혁이라는 게 있는데 자매단체 같으니까 좀 참석하라고 갔더니 그거 알고 보니까 김관용 경북지사가 삼선하고 대통령 출마하고 만든 자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몇천 명을. 근데 어쨌든 그러나 명분은 지방분권이에요. 근데 실제 지금 지방자치 청와대 지금 대통령이 유폐 상태고 지금 청와대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그런 대로 돌아가잖아요. 이 돌아가는 게 황교안 덕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왜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백금산 선생님. 그렇죠. 그나마 그래도 지방자치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 1990년에 김대중 당시 야당 총재께서 목숨을 건 단식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 그 당시에 기득권 여당은 우리 수준에 안 맞는다 지방자치는. 그러니까 남북 통일되고 나서 지방자치 하면 된다. 이렇게 헌법에다가 박아놨어요. 지방자치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김대중 총재 목숨 건 단식으로 이끌어낸 지방자치가 오늘 대통령이 이 탄핵 상태에서도 나라가 돌아가는
근데 이 자치가 2할 자치밖에 안 되잖아요. 재정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모든 건 지금 중앙에서 틀어주고 있는데 이거를 2할 자치가 아니라 최소한 5할 자치로는 이제 만들자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 헌법 1조 1항은 민주공화국이다. 2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조 3항에다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라 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대한민국의 이런 아까 말씀한 이 기득권 개혁에도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고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5할 이상 내리게 되면 기득권을 타파하는 데도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된다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이 주장이? 그래서 지금 국가대개혁위원회는 지난번에 이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출범식도 하고 개헌분과는 부산, 광주, 전주에서 이제 토론을 하고 지금 저 국회에서 한번 이제 부닥거리를 행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최근에 그 영남 패권론을 써서 영패와 호남 문제를 써서 화제가 됐던 김욱 교수라는 분이 최근에 개헌에 대한 책을 내서 화제가 좀 됐고, 또 고종석 씨라고 그 컬럼니스트 유명한 분이 또 개헌에 관해서, 그래서 그 두 분하고 김종인 의원 이런 분을 모셔서 국민의당 개혁특위하고 민주당 개혁특위 공동 주최해서 의원회관에서 좀 해보자 해서 그걸 지금 준비 중인데, 그때 우리 위원장님들 좀 다 참석해서 힘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개헌분과가 있고 개혁분과가 있고 민생분과고, 개헌분과는 김동철 위원장이고 개혁분과는 권은희 의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민생분과는 유성엽 의원이신데, 이제 의원님들이 7, 8분씩 참여하셨고 위원장님들도 7, 8분씩 계신데, 거기는 개방형 그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중에 나 민생 문제에 대해서 내가 좀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항상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분과든 개헌분과든 참여해서 근데 뭘 해보면 이 원내는 또 바쁘기도 하지만 토론회를 한다, 어디 현장 방문을 한다, 기자회견 한다 하면 우리 원내위원님들은 왔다 금방 한 10분 만에 가버리시는데, 우리 원외위원장님들이 그래도 끝까지 참여를 해주셔서 이 대개혁위원회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동의하시는 분들은 개혁위원회에 더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이 11월, 12월, 1월, 2월 이 엄동설환을 뚫고 120일째, 이제 오늘 또 서울에서 광화문에서 아마 100만 집회가 이루어질 텐데, 이 4개월 동안 이 촛불 시민혁명이라고 다 주저없이 부르는 이 결과를 그냥 대선 몇 달 앞당기는 것으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냥 기득권을 그대로 두고 국회에서 오늘 현재까지 개혁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몇 건이요? 0건 채로 120일 동안 한 건도 국회에서, 그러니까 국회를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12월 겨울혁명의 과실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국민이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봅니다. 문재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철수 손학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박지원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추미애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국민당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저 사람들이 이 참담한 현실을 바꾸려고 번투하는 사람이구나. 광장에서 광장 애침 중에 가장 우리 가슴에 닿았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내가 나를 대표한다는 거였습니다. 내가 나를 대표한다. 대통령 박근혜가 나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요, 국회의원 아무개가 나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나를 대표한다고 절규한 이 위대한 국민 앞에 우리는 봉사해야 합니다. 어떻게 봉사해야 되냐? 국가 대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재벌개혁과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이라는 관료개혁이라는 이 시대적 과제를 우리가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국민 편에 서서 국민과 함께 나아가는 그 진정성이 보여질 때 국민의당을 국민이 우리 당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정적으로 국가 대기업 관련 주제로 강연해 주신 우리 정동희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